용인 수지구가 주간 상승률 0.45%로 5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분당, 광명 등 수도권 선호 지역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220이 제곱미터가 96억 원에 거래되며 전국 최고가를 경신했고 같은 단지 59제곱미터도 40억 8천만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90억 원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6억 원이나 오른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과천시 과천 푸르지 오서밋 151제곱미터가 39억 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최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평균 평당가가 1억 800만 원으로 경기 남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전세 시장은 어떨까요? 반포동 레미안원 펜타스 84제곱미터가 20억 원,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퍼스티지 59제곱미터가 14억 원대에 계약되며 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전세가도 매매가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대체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답일까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 나라라에서 농부들이 키우는 젖소의 절반이 바이러스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2배로 오른 우유 가격 상승에 분노하면서 임금에게 달려가 조치를 취해달라 하소연을 합니다. 백성들의 미움을 사고 싶지 않았던 임금은 우유 1리터에 최대 10량을 받을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임금은 시장 가격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격 상한선을 확정했습니다. 시민들은 환호를 했지만 농부들은 절망했어요. 임금이 확정한 가격으로 우유를 생산할 경우 대부분의 농부가 전혀 수익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많은 농부가 보유하던 가축의 절반 정도를 잃었어요. 남은 절반의 젖소가 먹는 사료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료업체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농부들은 점점 우유 사업을 접기로 결심합니다. 우유 공급량은 더욱 줄어들었고 우유 생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소수의 농부만 계속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우유를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우유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임금은 첫 번째 정책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부터 모든 백성에게 하루에 우유를 250ml만 제공한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자 궁궐을 향해 저항의 행진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임금에게 불만을 표출합니다. 우유 가격을 낮춰준다더니 이제는 살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임금은 두 번째 정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 세 번째 정책을 발표합니다. 가축의 도살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젖소를 개인 소비의 용도로 이용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젖소를 보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소를 우유 생산에 투입해야 하고 생산된 우유는 우유 가격 상한제에 맞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거였죠. 강력한 규제로 단기적으로 우유 수급 부담이 경감되고 상점에 공급되는 우유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처지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거의 강압적으로 손해를 보도록 내몰리게 됩니다. 인건비, 전기세, 농기구, 임대료 등으로 구성된 생산 비용이 판매 가격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젖소가 노세에 죽으면 더는 다른 소로 보충하지 못했어요. 젖소 사육사들도 영업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심지어 젖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몇몇 농부들은 젖소들을 은밀하게 독살하기도 했어요. 우유 생산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임금이 규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상황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농부들의 생산 비용도 규제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농업 임금과 기계, 전기료와 임대료 역시 임금이 통제하게 됩니다. 규제로 인해 생산 비용이 인하되면서 농부들은 다시 우유를 생산해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유 진열대가 다시 가득 찼어요. 임금은 자신이 개입함으로써 시장을 제대로 정리했다고 생각하며 긍지를 느낍니다. 바로 그때 나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농부들이 더 이상 일꾼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농촌의 일꾼들이 무리를 지어 임금이 인위적으로 내려가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농기구 생산이 중단되고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경지가 그대로 방치됩니다. 임금은 잔뜩 화가 나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다른 산업 분야의 임금과 기계 산업의 생산 비용도 통제하고 농경지 경작을 명령합니다. 임금은 점진적으로 모든 가격을 규제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개입에 나사가 마지막까지 조여졌습니다. 그렇게 사회주의가 되었습니다. 사회주의가 어떤지 북한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재산이 국가의 소유이며 사유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유 가격이 급상승했던 때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임금에게 높은 우유 가격에 대해 불평했던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임금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대신들은 임금에게 간절한 어조로 시장에 개입하지 말 것과 어떤 경우에도 우유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심쩍은 임금은 대신들에게 말해요. 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임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대신들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결국 임금도 동의를 하고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사실 그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젖소가 많이 죽는 바람에 우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높은 우유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현재 우유가 부족하다는 사실과 우유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유 농가의 수익이 상승하고 질투와 시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를 보고 배 아파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값비싼 우유를 구입해야 하고 그 덕에 당신들은 통장 잔고를 빵빵하게 채우고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우유를 생산하는 몇몇 농부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 젖소를 추가로 드립니다. 과거에 우유 생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다른 농부들도 우유의 가격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마스크 값이 오르자 전국에서 마스크 공장이 우후죽순 생겨났던 것처럼 말이죠. 소비자들도 우유 소비를 줄이고 대체품을 물색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농부들의 축사에 젖소들이 많아지고 추가 생산자들이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우유 생산량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우유 소비를 줄이고 대체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우유 가격도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시장은 가만히 놔두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장에 간섭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부동산으로 돌아와 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수요 억제책을 씁니다. 취득세를 올리고 대출을 줄이고 팔아도 양도세로 다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사지 마. 사지 못하게 해요. 우유처럼 단기간 사람들의 동작을 멈출 수는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을 꺼립니다.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무서워서요. 농가가 박살나고 공급이 없어지면서 엄청난 가격 상승과 일부 국민들은 낭떠러지로 떠밀리게 됩니다. 부동산 다주택자의 규제 때문에 결국 가격은 상승하고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집값이 오르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결국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특히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어요. 강남, 분당, 용인, 수지 같은 핵심 지역은 더 이상 새로운 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인프라 좋은 곳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둘째,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공급을 막았습니다. 우유 이야기처럼 억지로 가격을 눌러도 결국 공급이 줄어들면서 더 큰 폭등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규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며 양도세 중과 종부세 폭탄을 던졌죠. 그 결과 매물은 씨가 말랐고 공급은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땅은 더 이상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계속되지만 강남 한복판의 땅은 절대 늘어나지 않아요. 정부가 돈을 계속 찍어내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 사람들이 전부 사고 나면 다시 하락하는 구간이 올 겁니다. 타이밍을 잡기에는 아주 많이 와버린 것 같지만 떨어지는 시점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산다면 앞으로 더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사지 않는다면 떨어지는 쪽에 내 전 재산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라면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사시는 걸 고민해 보시고 부동산 경매로도 매입 방법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1주택자는 정부가 보호하는 유일한 계층입니다. 취득세 감면받고 양도세 비과세 받고 대출도 우대받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온갖 규제에 묶여 있을 때 1주택자만큼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좋은 입지, 합리적인 가격의 매물을 발견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년 전 망설였던 분들이 지금 6억 오른 아파트를 보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채원별님이었습니다.